다시 목소리 송출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들으실만 한가요? 네, 음악 지금 껐고요. 혹시 잘 들리신다면은 들으신 분 한 분 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 네, 잘 들리는. 제가 옆에 선풍기를 켜서 뭔가 우웅하는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혹시 거북하신 분이 계시면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선풍기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무님. 일단 네,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지만 화면 공유 화면 지금 보이실 거고요. 클릭하시면은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으니 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저도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아마도 네, 가끔 지금 보통 카메라 장치 액세스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네, 저렇게 허용을 윈도우든 어디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까지 제가 챙겨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긴 하는데 이 얘기도 못 들으실 텐데 혹시 용기 있는 분께서 혹시나 카메라를 켜신 분이 계신가 봤는데 김일님, 사조주장님 올려야지. 저와 함께 하시죠. 카메라 끄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셔서 역시 우리 또 조장님에게 다들 자극받으셔갖고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이렇게 옆에 올려드리고 뭐 소통하시는데 크게 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케이 잘 네, 억셉트 하셨으면 오케이만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들리는 거나 이런 거 딜레이 그게 없으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한번 우리의 동행자가 계신지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화면을 그 화면이 지금 공유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공유된 화면이 보이셔야 되고 클릭을 하시면은 제 얼굴이 가려지면서 저희 사조정님 김일 사조정님 얼굴도 가려지면서 화면이 커질 거예요. 혹은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제가 배부해드린 파일 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분이 지났으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지금 열품타 현황을 잠깐 제가 보고 있는데, 야, 이 시간에도 이제, 네, 플레이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플레이 열심히. 네, 요 강의도, 네, 당연히, 예, 공부 중이니까, 아, 지만님은 넘사벽이네요. 10시간 이상. 그 다음에
그 뒤를 진영님, 그 다음에 삼조주장님, 아 사조주장님, 김일님, 네, 성재님, 성재님과 김일님과 진영님의 요 각축전이 되기에는 또 저기 총무님까지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켜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략 예상 시간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던가 이제 명호님께는 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테스트 들어오셔갖고 좀 점검하라 의미에서 30분 전부터 열어놓은 거긴 한데 네, 좀 저런 경우가 좀 간혹 있어서 이번에도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 이제 녹화는 안 할 거예요. 녹화할까 했었는데 그러려면 또 집에서 이게 네, 그 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요번에는 녹화 없이 그냥 가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이미 그 요약본 PDF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별도로 또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저희가 논문 요약이라고 해서 총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파일 드린 거 보면은 최초 본보다 업데이트가 됐고 총 62번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30번까지일 거예요. 디지털 네트워크법. 그래서 일단 뭘 했는지 목차를 1번부터 30번까지 쭉 보시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읽어드린다고 좋은 얘기네 이러시면 정말 저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드릴 때마다 그랬었지 뭐 이렇게 계속 최소한 키워드 이 어떤 뜻이었는지에 대한 뭐 하나 두 개 뭐 제가 바란다면은 뭐 다섯 여섯 개 키워드 정도 한 다섯 개 정도의 키워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은 제로 트러스트 그쵸? 제로 트러스트. 그다음에 2번은 SDV.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오픈 소스 플랫폼화 된 것이 뭐였죠? 오토사였죠. 이 SDV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다들 화면 작진 않으시죠? 제가 요번 방에서는 좀 고화질로 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화면이 덜 깨질 겁니다. 네, 크레덴셜 컴퓨팅과 이제 PET, 뭐 T나 뭐 TPM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대가 산정 가이드 해서 두 장짜리였고 두 번째 페이지가 그 요약한 것들 뭐 이제 요율이라던가 제가 볼 때는 그 보안 쪽이나 상용이나 오픈 소프트웨어 유지 쪽에 어떤 그 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해봤어요. 뭐 기억이 다 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사스용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했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요거는 정말 이건 뭐 별표 한 다섯 개짜리죠. 다른 거 안 보셔도 이제 정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꼭 개정안은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네, 피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10번, 11번 이 비정형 가명 처리 기본 원칙 요 두 개도 별 한 네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그러니까 데이터 쪽으로는 늘 염두를 해둬야 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부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 데이터 프로세스, 그다음에 데이터 정합성 등등등 해서 굉장히 그 무수히 파생되는 것들 이 응용이 되고 그것들이 키워드로서 나오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된다.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인증제도,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DQC라는 DQCV, DQCS, DQCM 이러한 시리즈로 나왔다가 이게 이제 종류가 됐죠. 제도가 드랍되고 다시 이제 ABC 등급으로서 좀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재정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평가 제도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요 3.1인데 역시나 중요했던 거는 초거대 AI 품질 가이드라인. 여기서는 이제 그 학습 과정에서 어댑테이션 러닝이라는 좀 키워드들도 나왔었고요. 정령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통해서 그 단계에서 좀 더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보다 좀 특화됐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AI 신뢰성 제도도 했었고요.
이제 초거대 AI 관련돼서는 이제 곰곰이에서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지, 민간에서 실제 들어와야 되는지, LLM을 자체 LLM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어 저기 사후 학습을 통한 LLM까지 그 유형에 대한 세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 이제 지능 정보, 실무 감리 실무, 요거 같은 경우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이 두 가지 꼭지에서 우리가 얘기했었고 간편형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디지털 소사이어티, 22번도 좀 별표 한 4개면 될 것 같아요. 6G 원칙, 예, 공동선언문 되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예, 이것도 역시나 보안 쪽이고 공급망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SBOM 가지고 또 원칙을 얘기했고 그런 내용들 좀 가볍게, 네, 가볍지 않죠. 좀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제 따끈따끈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수치에 대한 좀 고구망이라도 기억하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문 CPO 얘기했었고 콜랩 구글의 콜랩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세합 보안인증 제도에서 상등급, 중등급에 대한 부분 좀 더 상세화됐다. 인더스트리 5.0, 네, 좀 약간 네, 안고 빠진 안고 뭐에 빠진 안고였죠. 하여튼 그랬던 좀 주기동 자료였던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가상융합 산업진흥법, 메타버스, 네, 네, 이런 부흥법이죠. 디지털 네트워크법, 이건 이제 EU에서 본인 네트워크 사업 이런 인프라를 좀 더 내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자국 이기주의의, 네, 법이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할 거죠. 31번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 우리가 다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 오늘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빨리 넘길게요. 네, 파트 2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파트 1에서 30번까지 했던 것들 제가 한번 아주 가볍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이어서 가볍게 우리가 회독을 해봤는데요. 뭐 요거보단 좀 더 깊게 키워드를 회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파이널 라운드 정주행에서 좀 제 예상보다는 좀 많이 신청을 못 하셨더라고요. 아마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제가 일요일 날 영등포에 지원을 나가게 됐으니까 그때 일요일 날 좀 얼굴 뵐 수 있으면은 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널 라운드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이제 31번부터 50 몇 번까지 있는 그 내용 좀 제가 포인트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자유규제, 네, 정의를 보니까 이제 플랫폼 산업 경쟁 촉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에게 이제 스스로 행위를 규제하는 이제 자율 규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자율 규제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투명성, XAI나 RLHF. 네, RLHF는 제가 별도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 보호,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는 데이터 암호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강화.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될 거예요. 이러한 이제 자유 규제를 하되 보안 강화해야 되고 데이터 보호해야 되고 AI 투명성. 특히나 이제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 이제 뭐 챗GPT뿐만 아니라 LLMS나 SLM을 도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어떤 네,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랫폼 사회 가치 제고 위한 파론칙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공진화라던가 포용성, 그다음에 개방, 그다음 신뢰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정성 제고 이러한 키워드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네, 가볍게 터치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32번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이건 이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정책으로 이제 캐치업이 된 거고요. 정의를 보면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계약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 등의 공공 부분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하면서 필요한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제20조에 좀 포함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제 좀 클라우드 측면이 좀 네, 키워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융합 서비스 이 세 개를 종류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심사 선정은 이제 실제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는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의 그 심사 절차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요 자료는 이미 정모지에 검색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이제 전문 계약 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살짝 캡처업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 뭐 여기 되신다면은 정모지 바로 여신 다음에 요 검색하셔갖고 풀이를 한번 좀 쭉 해서 네, 정리가 안 되셨다면은 한번 네,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체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중앙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카탈로그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제가 여기에 올린 자료는 아주 그 일부 부분에 대한 네, 자료입니다. 네, 우주 클라우드. 일단 우주 클라우드는 제가 이제 물론 이 어디죠 모의고사에 나왔었고 저도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전에 캐치업을 했던 키워드라서 반가웠어요 사실. 포커스만 놓치지 말죠. 위성이 수집한 우주 데이터예요. 좀 우주 데이터니까 이제는 좀 생소하죠. 생경하기도 하고. 어쨌든 위성이 수집했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인 거고요. 이것을 인터 클라우드, 인터 그 세틀라이트 즉 위성들끼리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요 수신받았던 위성이 이렇게 밑에 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이 위성 클라우드를 하면은 이렇게 쏴서 옆에 있는 인터 위성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밑에 보시면은 ISL, 인터 세틀라이트 링크가 필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자, 요 포커스만 놓치지 않으셔도 자, 기존 방식과 위성 클라우드, 자, 인터 세틀라이트 링크 요 정도만 하셔도 되게 포커스 안 잃고 좋은 점수 획득. 네, 위성 클라우드. 아, 네. 우주 클라우드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위성 클라우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클라우드는 너무 이름을 너무 크게 붙여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ISO 38500 하면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바로 키워드가 IT 거버넌스. 이게 키워드죠. 거버넌스는 대표적으로 요 그림이 정말 국민 그림이에요. 자, evaluate, direct.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 세 개. 이 세 개가 이 하우스 모델에서 세 꼭지를 이용해서 서로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지,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고 다시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라인으로 인풋을 주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시, 모니터링, 평지모 요것들 38500입니다. 38500 6원칙 중요하죠. 네,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죠. 아, 모의고사에서 예상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몽키 테스트와 고릴라 테스트, 카오스 테스트가 나온 후에 야,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올까? 카오스 테스트 다음에 계속 유관된 키워드들이 계속 이제 예상 문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두 회차 전에 요 유사한 키워드로 테스트가 나왔고 예상 문제로서 이제 몽키 테스트와 고릴라 테스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몽키 테스트와 고릴라 테스트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몽키 테스트는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무작위 랜덤 입력을 해서 버그를 찾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고릴라 테스트는 뭐 이렇게 유사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냥 특정 모드를 그러니까 집중해서 특정 모드를 그 잠재적인 버그를 찾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무작위 테스트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몽키 테스트 이제 원숭이가 같이 원숭이가 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무작위성으로 좀 대사를 했던 것 같고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유래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능 집중 어떤 기능 집중을 하는 이 모듈별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모듈의 기능 집중을 한다. 그래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모듈 버그를 확인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제가 지금 뭐 무작위 시험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몽키 테스트 무작위의 고릴라 테스트의 기능 집중 모듈 집중 시험 이걸 꼭 연계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36번 깃옵스입니다. 깃옵스의 정의를 볼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깃과 오퍼레이션의 합성으로서 프레임워크 방법론을 얘기한다. 즉, 깃의 오퍼레이션을 합성한 용어인데 하도 이제 깃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CI/CD의 어떤 관점에서 깃 레파지토리와 그 IAC를 이용한 그 유기적인 오퍼레이션을 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태블릿으로 스크롤 하니까 되게 좀 네, 손으로 안 해도 되겠다. 이걸 해야겠다. 네, 아무튼 키워드 git 옵스 했을 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이제 주요 키워드인 선언적 인프라 git 레파지토리 그다음에 통합 계속적인 통합과 계속적인 배포 그다음에 선언 코드형 인프라 스트럭처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 프로비저닝까지 하고 자동화까지 한다. 이 정도 좀 이해하셨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휴리스틱 오라클 네, 이제 아까 우리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 몽키 테스트 그다음에 뭐였죠? 하나는 하나를 키신 분이 계신가? 잠깐. 네, 고릴라 몽키 테스트였죠. 카메라 킨 거 같은데 왜 저한테는 안 보이나 모르겠네요. 아이 버그인가? 잠깐만요. 콩 고릴라. 그래서 이제 요건 또 테스트의 하나인데 슈리스틱 오라클이라고 해서 이제 샘플링 오라클 단점을 개선을 했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 전체 테스트 오라클 테스트 그러니까 전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했던 것을 이제 이 구간마다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험에 이제 빗대거나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확률이나 함수를 이용한 좀 더 어떤 패턴의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이게 어떤 일정 구간의 샘플링을 했던 것에다가 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 비교하는 참 오라클 제가 이제 전수 테스트가 참 오라클이 되겠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들의 모든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것을 참 오라클 그다음에 그 일부 테스트 케이스가 샘플링 그다음에 요것들 두 개를 조합한 것이 조합 이 중간점 아까 또 얘기했던 이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함수를 쓴다던가
이제 경험치로서 쓰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한 것이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보건력,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아직 출제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기시면은 좋을 문제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협 위협이 이제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않는 이런 위협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 목표를 지속해서 달성할 수 있는 회복력 혹은 능력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끝단어인 비즈니스 연속성의 목표, 즉 RTO와 RPO 요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복원력은 여기서 이 자료가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복원력의 모델이 그러면 뭐냐? 이 우리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무엇을 해야 이 사이버 보호력 어떤 모델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형 사이클링 모델, 그다음에 성숙도 기반의 모델,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꼭 외우시어 외우시면 좋겠지만 일단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거의 거버넌스 측면의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 이제 에셋에 식별을 하고 보호를 하고 위험에 대한 탐지와 모니터링을 하고 감사도 하고 여기에 대응, 신속 대응 및 복구 혹은 예방까지도 좀 하는, 네. 크게 제가 볼 때 그냥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냥 방어로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선형 라이프 사이클링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와 하나의 같은 선상에서 성숙도 기반의 모델, 즉 CMMI 기반, 썰트 RM 기반, 성숙도 수준 요렇게 요 이제 성숙도 기반 모델의 요 키워드 C 두 개, 그다음에 성숙도 수준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헬름 요거는 모의고사 나왔고 우리도 출제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필요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유틸리티의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패키지 매니저다. 그래서 없었을 때는 야무를 각각 배포를 이제 스테이징, 디벨롭먼트, 프로덕션별로 이 야무를 그거에 맞춰서 그 이제 각각 하드 코딩을 하고 배포를 했다면은 이 헬름은 그러한 부분 또한 동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손을 안 대도 그 환경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배포가 될 수 있게 통합 배포를 할 수 있게 이러한 그 이제 패키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끔 이렇게 오타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고 제가 타이핑을 좀 하던 작업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구성 요소라고 돼 있어갖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본 구성 요소를 보니까 역시나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틸러 서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와 서버가 이제 주고받는 명령에 의해서 아까 같은 배포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헬름 자체의 구성, 즉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기 위한 그 스크립트의 내용들이겠죠. 그걸 이제 차트, 레파지토리, 릴리즈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차트는 쉽게 생각해서 아까 위에 있는 이 야물이 이제 환경 파일이고 그 IAC의 스크립트가 녹아 있고, 이러한 프로비저닝, 즉 인프라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IP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뭐 인스턴스의 타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그 야물의 파일 묶음을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공간, 그 저장소를 레파지토리라고 하고요. 리리즈까지 이렇게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반감기는 제가 별도 출제는 안 했는데 어,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블록체인 반감기 라고 표현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조금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제목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상, 우리가 채굴을 하게 되면은 채굴자에게는 트랜잭션을 만들고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노드에 붙이는, 즉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마이너가 보상을 받아야 이 컴퓨팅도 쓸 거고 본인이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러한 액션을 이 보상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보상이 점점 줄어든다. 약 4년마다 줄어드는 이벤트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블록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이렇게 보시면 보이겠지만 2100만 비트코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채굴 보상을 계속 기존처럼 주면은 이 총 발행량에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그 소진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또 마치고 채굴이 많이 됐을 경우에 난이도 등을 조절을 통해서 이 유통,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 유통을 조절하는 어떤 생태계를 어, 만들어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이 반감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닝이 뭐냐라는 걸 좀 제가 이제 반감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 마이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채굴 채굴과 마이닝이 설마 다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아마도 우리 모두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채굴은 마이닝이죠. 그죠? 같은 뜻인데 자,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해서 블록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블록 생성이라는 것은 분산 원장 내에서 모두가 합의한 그 트랜잭션에 합의한 그 하나의 블록을 그 체인에 붙여주는 행위를 우리는 네, 이제 합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것이 이제 마이닝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채굴을 한다라고 하죠. 그 채굴의 과정의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섞이는데요. 역시나 이전 블록 헤더와 그다음에 트랜잭션의 그 해시 값들을 품고 있는 머클로트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SHA-256에다가 때려 넣었을 때 y 값이 특정 난이도에서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요. 안 작지 않으면은 이 계산에 넌스는 그 베리어블이에요. 변수 값이어갖고 이걸 막 또 랜덤하게 돌려서 넣고 결과가 난이보다 작다? 그럼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걸 찾을 때까지. 이걸 누가 먼저 찾느냐에 따라서 그 10분마다 그래서 찾는 그 마이너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그 하면은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작은 y 값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GPU를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알고리즘을 그냥 무한대로 돌린다. 거기서 얻어 걸려서 난이도가 이제 해시 값의 값이 난이도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면은 이제 먹는 그러한 블록 생성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마이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외도와 첨도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통계는 어, 지난 기수 때는 좀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덜했던 부분들, 외도나 첨도를 좀 그래도 가능성 있다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외도와 첨도를 기억하실 때는 일단 외도라는 것은 중심 위치, 즉 요 가운데 있는 요 위치에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자, 그래서 외도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왼쪽, 음수다 오른쪽. 요거를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다. 뭐 일단 표현을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이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외도가 컸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기우는데 요 한 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득점이 되고 안 되고가 됩니다. 첨도는 컸을 때는 날카롭고 작았을 때는 완만해진다. 즉 분포의 뾰족도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수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수식이 됐는지 여기서 제가 이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든다기보다 이거 왜 이런 이 수식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수도 없고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분야는 이제 우리 분야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뭐였냐? 제가 볼 때는 일단 확률 변수, 외도 같은 경우 확률 변수의 3차 정률, 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첨도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 네, 그러니까 요런 키워드가 되게 변수라고 돼 있어서 저도 되게 민망했어요. 네, 확률 변수죠. 4차 정률. 근데 이 수식을 보면은 x 마이너스 평균, x 바 3승으로 돼 있죠. 밑에는 이제 s는 여기 보시는 값과 같이 이제 표준 편차, 분산이 되겠네요, 분산. 그래서 3승이냐 아니면 이제 첨도는 4승이냐. 요게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요 일부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저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 x 마이너스 x 바의 3승, s 3승에 혹은 4승 요 부분의 합. 요 정도만 이렇게 그 3차 정률, 4차 정률이라는 그냥 키워드 암기하시자는 거죠. 자, 최대 우도 추정법. 요것도 이제 이렇게 딱 명시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도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칫 글들을 잘못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좀 들 수가 있거든요. 우도라고 하면은 어, 정확히는 이제 좀 더 친숙한 단어는 가능도예요. 가능도, 가능성. 이걸 우도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우도는 likely 후도 혹은 가능성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뭘 최대 우도 추정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도라는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제 우도라는 것은 자 확률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도와 확률은 되게 거의 친척 관계인데 우도가 확률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률은 확률 분포 내에 관측값,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냐 6이 나오냐 이 관측값의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하고요. 우도는 반대예요, 반대. 이제 확률은 확률 분포에서 관측값의 가능성이라면은 우도는 관측값 그 관측값들을 가지고 야 이러한 확률 분포일 거야 역으로 추정하는 것을 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가능성? 이러한 확률 분포가 나올 가능성.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최대 우도 추정법을 다시 정의를 볼게요. 데이터들이 어떤 임의 분포에 추출되었을 때 우도를 최대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추출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루는 확률 분포도는 요럴 거야. 요거 최대. 이걸 다 커버링하는 그 분포를 찾아내는 것. 즉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보다 최대 우도 추정법.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확률과 우도를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수식은 이렇습니다. argmax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argmax. argmax를 안 이해하시고 그거 하면 수식 외워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라서 argmax는 일단 보면은 이 argmax 안에 있는 p라는 함수는 이 p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요 argmax 밑에 있는 세타의 값. 즉 세타가 뭐 n이었을 때 p 함수가 최대가 되는 즉 이 세타를 구해주는 그래서 그냥 max가 아니고 argmax예요. 아규먼트 즉 아규먼트를 구한다. 파라미터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도 p 이 세타의 x를 최대화시켜주는 파라미터 세타로 가는 거예요. 세타. 그쵸? 우도 이제 왜 그게 우도 최대화인지 아시겠죠? 파라미터를 구함으로 해서 야, 이러한 그 최대 값으로 해서 확률 분포가 우리를 커버를 해줘. 얘가 그래도 이 관측했던 데이터들을 그나마 얘가 다 커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친구, 네, 친구를 요청해 주셔서 잠깐 수락을 했습니다. 마르코프 체인, 마르코프 결정, 마르코프 프로세스 뭐 많죠. 근데 여기서 마르코프 시리즈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좀 핵심들은 요건 것 같아요. 이전 상태 혹은 그 이전 상태는 그러니까 직전 상태는 현재 상태의 현재 상태는 그 직전 상태의 어떤 판결이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요 그 조건부 확률. 그죠? 근데 이제 마르코프 체인은 체인이기 때문에 이 모델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마르코프는 우리가 그 직전만 관여하지만 2차 마르코프 모델은
직전뿐만 아니고 지직전까지도 연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식이 그러니까 t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1, 2, 3, 4, 5. 이게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3차도 생길 수 있고 4차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다? 마르코프 체인이다. 말 그대로 체인인 거죠. 근데 1차 체인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체인, 3차 체인, N차 체인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 날 확률은 0.7%, 그다음에 해가 났을 때 그 다음 구름이 낄 확률이 0.2%, 그 다음에 해가 났을 때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1%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체인을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전날, 전전날, 전전전날 이 체인들을 해서 확률로 해서 그 다음 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도표를 대략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이제 인공식량 테스트 기법 네 가지인데요. 이 친구도 사실 그 변성 테스트, 즉 메타모픽이 한글로 변성 테스트거든요. 여기 아시겠지만 변성 테스트는 제가 예전에 미뤘고 그 모의고사 출제를 요걸 이제 제가 네, 처음으로 냈었던 네, 주제인데 이제 요게 좀 더 그 책도 나오고 조멘토님도 그 소개를 해주셨던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 그다음에 최대 안전 반경 테스트, 그다음에 커버리지 기반 테스팅 요 더해서 네 개를 인공신경만 그거 테스트 어떻게 할 거야? QA 어떻게 할 거야? 그러한 관점에서 방법론이 이 네 가지가 있다. 정말 뭐 이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변성 테스트는 이미 제가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에서 그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요 그림과 같이 내가 테스트하려는 저 펑션, 주황색 모양의 펑션을 이제 소스 케이스와 그다음에 요 후속 테스트 케이스를 둘 다 이제 각각을 넣어서 결과가 같으면은 관련성 있고 잘 테스트가 된 거다. 입력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추론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련성. 소스 테스트 케이스의 요게 소스 테스트 케이스고, 그러니까 인풋에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 넣어봤고 이 함수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변화에 대한 그 관련성, 뭐 이제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있던지, 뭐 이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아웃풋도 그 상관관계에 따라서 대략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한 것이 뭐다? 변성 테스트 혹은 메타모픽 테스트다. 그래서 요 그 인풋 요 한 쌍과 아웃풋 한 쌍, 요것을 소스 케이스, 이제 소스 테스트 케이스, 그다음 후속 테스트 케이스 요 중점으로 해서 그려 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하고 네 번째 있는 커버리지 기반 테스팅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커버리지 기반 테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버리지 테스트예요. 뭐 이제 스테이트먼트 테스트, 뭐 컨디션 테스트, 디시전 테스트, 모디파이 디시전 테스트 이런 것들인데,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는 약간 좀 달라요. 아예 내용이 뭔가를 좀 보자면은 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내가 결과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제 모델을 이제 QA를 하겠죠. 그러면은 활성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분명히 뭐 이걸 발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나왔던 판별들을 역으로 추정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테스트가 비활성화됐다는 거죠. 즉 이 판별을 할 때 안 쓰였던 그 히든 노드의 가중치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킨다. 즉 여기는 다 커버리지 테스트 했어. 여기가 안 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위한 데이터 셋을 구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진짜 잘 분류하는지 다시 볼 거야. 이것이 보다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예요.
좀 이제 어떤 맥락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고, 뭐 최대 안전 반경 테스트는 이 정도 범위라면 타당한 값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범위를 일단 이렇게 그 최대 안전 반경이라 하고, 요게 요 정도 범위에서는 강아지 판단할 거야. 그 원 반경 내에서 확실히 강아지라고 분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강제로 네, 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여긴 분도지 강아지가 돼야 돼. 근데 했더니만 강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네, QA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그고요. 리트리버 어그먼티드 제너레이션, 즉 리트리버는 보통은 이제 검색에서 쓰이는 조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검색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그럴 때 리트리버를 많이 쓰는데, 레그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어떤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외부 혹은 이런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레파지토를 참조해서 그 질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LLM에 인풋으로 넣고 그 인스트럭션 프롬프팅을 가지고 리스판스를 도출해낸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하지 않고 좀 더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프롬프팅을 만들어서 LLM에 넣는 거죠. 그렇게 좀 이 그림을 벡터 DB, 그냥 쿼리는 예전엔 이렇게 갔었죠. 그죠? 이렇게 갔던 것을 요것을 더 보강한 거죠. 여기가 이제 벡터 DB에는 뭐 이제 외부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네, 좋은 외부 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네, 프롬프팅을 만든다. 물론 결과도 이제 그 프롬프트 이것이 가미되는 것이 LLM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면서 야 이러한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라는 것도 학습도 시킬 거고요. 자, 이제 페프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실은 이제 SLLM의 가장 큰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LLM 얘기를 했지만 그 LLM의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법들 중에 이 레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페프트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볼게요. 페프트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약자로 되어 있죠. 그 프리트레이닝 입션스 아하 역시나 자, 이러 아무튼 그러한 약자들로 네, 이루어져 있는 네, 프리트레이닝 이피션트 파라미터 이피션트 프리트레이닝 네 맞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어, 아닌 것 같은데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그쵸 죄송합니다. 파인 튜닝 이제 파라미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학습된 LLM에서 그 사전학습된 LLM의 가중치는 프리징을 하고 파라미터는 프리징을 하고 일부 파라미터만을 파인 튜닝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냐 그것을 이렇게 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 중류일 수도 있고 프루닝일 수도 있고 양자화, 즉 매개변수의 값을 32비트 소수점, 즉 부동소수점 숫자로 했다면은 물론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부동소수점 연산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8비트 정수로 더 낮은 비트 정밀도로 저장을 하고 표현 연산을 하는 거죠. 이걸 양자화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 이거 설명 그때 했었는데 그 가중치는 위스와 하이트의 이 행렬로서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 분해를 하는 거죠. 그 로우 랭크 행렬로 분해를 해서 각각을 다시 학습 가중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복잡했던 매트릭스를 좀 더 저순위 구성 요소로 즉 분해, 즉 팩토라이제이션을 함으로 해서 계산 복잡도를 줄였다.
이 정도까지만 살짝 이해, 그다음에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라, 어, 그 IoT의 로라가 아니고 그 LLM, 페프에 특화된 페프트 방법론 중에 로라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로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을 활용한 어댑테이션, 즉 LLM의 리니어 레이어의 업데이트를 근사한 기법이다. 근데 요건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은 아까 얘기했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게 요렇게 했던 걸 이렇게 분해를 했다. 즉 팩토라이제이션 분해를 했다. 이것이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인데 여기까지는 뭐 얼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LLM의 리니어 레이어에 업데이터를 근사했다. 이거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페프트는 프리트레이닝은 프리징 합니다. 근데 요 일부를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R 인코드 할 때는 R만큼 줄여주고 디코드한 것은 이 R만큼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킨 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렬처럼 R만큼 줄인 행렬과 다시 원래 크기를 곱한다. 요 뜻이에요. 요거랑 요 놈을 곱한다. 그리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있는 것을 기존 프리 트레이닝 W와 더한다. 예. 왜 더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WA와 WB를 곱하는데 이것이 이것을 그래도 표현해 준다. 좀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긴 이미 프리징 됐어요. 이미 거대한 그 막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80B 막뭐 네, 뭐 100B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많은 데이터의 토큰화를 시켜서 학습을 했는데 얘를 학습을 하진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일부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까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저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행렬을 연산에 쓰는데 그것이 얘를 즉 델타 W를 그래도 대표한다더라. 이렇게 했는데도 어 이게 이렇게 수준을 낮췄는데도 이렇게 되게 성능이 유사하네 이런 의미인 거죠. 프레젠트 리프레젠트 델타 W 이 델타 W를 그래도 표현해 준다라는 의미는 그 정도까지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도 수식을 더 보긴 했는데 음, 그걸 이해하기에는 제 학부 수준에서 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우리 기술사라면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살짝 암기와 살짝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프롬프트 튜닝이나 프리픽스 튜닝도 이제 페프트의 이제 기법들 중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어, AX 우리가 TX 문제가 나왔죠. TX 문제가 나왔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AX가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 챙길 필요가 있고요. 자, 정의를 볼게요. 이런 문제일수록 정의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어떻게 말을 늘렸는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AI 기술을 일단 AX든 TX든 기업이 나와야 되고 기업 가치가 나와야 되고 비즈니스가 나오면은 일단 굉장히 그럴듯한 정의가 될 겁니다. AI 기술을 전사적, 즉 기업 차원에서 전체 EA스럽게 적용해서 뭐 사업 모델,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품 등을 AI 기반으로 재창조하는 네, 어, 트렌드이자 트렌드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정의를 썼어요. 그러면은 야 AX 도대체 이달락을 뭘 써야 돼? 고민이 되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키텍처 그리시고 이달락에 이달락 나에는 기술 요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아키텍처 생각 안 나? 그러면은 이 가달락에는 기술 요소 쓰시고 이 나에는 야, 이걸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뭐 공공별, 뭐 정부별, 기업별, 뭐 개인별, 뭐 환경별 뭐 이러한 요소들로 큰 사회적인 꼭지로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그럴듯하게 쓰실 수 있는 연습 혹은 그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것도 야 이거 내가 썼는데 아 이거 좀
채점관이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 그런 거조차도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 어때?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나아질 겁니다. 주요 기술 요소 볼게요. 지금 AX의 주요 기술 요소 봤더니 별거 없어요 보니까. 서비스 인프라 거버넌스인데 AI 서비스, AI 인프라, AI 거버넌스 측면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한 거고요. 이 저기 프리자는 AI 서비스는 뭐 기계학습 자율주행, AI 인프라는 뭐 GPU, TPU, 클라우드, AI 거버넌스는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거버넌스. 그러니까 AX 하니까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지도 않아요. 뭐, 네, 뭐 어쩌란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제 그룹핑을 큰 단위로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어, 된다. 이러한 예시들을 좀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여기서는 주요 기술 요소, 그다음에 도입 전략, 즉 전략 수립하고 파일럿하고 그 사내 TF 구성하고 교육하고 뭐 전략 업데이트하고 뭐 이것 또한 뭐 답이 없겠죠. 그냥 우리 ISP나 ISMP나 이런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응용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은 뭐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마이그레이션 정책 이러한 부분들 얘기할 때 이런 흐름으로 많이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이제 그런 프로세스 혹은 어, 단계 이런 것들을 큰 꼭지에서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그것들을 키워드로서 이렇게 요소에 넣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허깅 페이스 죄송합니다. 허깅 페이스는 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어 생각 없이 내는 건 아닌데 어떤 회사의 솔루션들을 특히나 이제 외국 솔루션들을 그냥 내는 게 이제는 좀 어, 이상하지 않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외국에 종속된 플랫폼이나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상업화 특히나 상업화된 이런 것들은 좀 안 내는 추세였는데 물론 허밍패스는 이제 또 오픈 소스죠.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안 내다가 이제 좀 내는 또 문제들을 보니까 허밍페이스도 좀 그러한 부분에서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허밍페이스는 사실 이제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이 개발했던 이 트랜스포머 이런 모델들하고 이 스크립트, 그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겸 웹사이트 겸 플랫폼 모듈로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밍페이스 자체 모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허밍페이스가 발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하면 뭐 디퓨저, 트랜스포머, 데이터셋, 토커나이저. 그래서 이제 모듈 종류를 봤더니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듈이 있고요. 트랜스포머 트레이너 평가를 위한 트레이너가 있다라고 좀그 밑에는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아까 소개했던 이미지 생성의 디퓨저, 그 자연어 처리의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습용 데이터 셋이라던가 그 자연어를 이제 잘게 인베딩하는 토크나이저 등이 있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스럽게 어떤 웹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제 허깅 페이스 허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 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중요한 기능. 위에서도 잠깐 개념이 나왔는데요. 요 모델, 데이터셋, 스페이스, 독스 이것이 웹사이트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모델스, 즉 모델 검색 플랫폼, 데이터셋 검색 플랫폼, 스페이스. 그 아까 그 여기는 이제 웹사이트기도 하고 클라우드 환경 자체도 제공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건 써보질 않았는데 이제 어떤 실행 환경이다. 그 데몬을 돌릴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독스는 이제 학습 콘텐츠 제공. 요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 허브에서 네, 스테이블 디퓨전은 고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유넷, 그다음에 VA, 포워드 디퓨전, 리버스 디퓨전 등이 좀 주요한 알고리즘적인 측면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유넷은 이렇게 이제 신경망이
이렇게 CNN 신경망이 아이고 네, U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네, 유넷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신경명이 히든 모델이 이렇게 해서 쭉 레이어 학습을 한다. 요게 유넷이고 VA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제 A 오토 인코더에서 오토 인코더는 뭐죠? 이렇게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벡터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이렇게 압축을 하고 다시 그 압축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학습을 하는 것을 오토 인코더였다면은 요 VA는 요 안이 이제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 특징을 가진 그 VA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랜덤성, 그러니까 자유도가 좀 더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이 노이즈를 통해서 실제 원하는 그림 그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유사하나 뭔가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적인 개념이 이 VA의 핵심인데 어쨌든 이 VA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면은 클립이 있는데 클립은 이제 그 이미지와 텍스트 얘를 한 쌍으로 해서 라벨링을 하지 않고 이 한 쌍을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이미지는 이 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딱 던졌을 때, 야, 이 이미지는 이러한 글들이 있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학습이 된 알고리즘이 클립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뭔가요? 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이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목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을 봤더니만 이 아까 클립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입력한 클립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그 요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를 일단 인풋으로 해서 잠정 이미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것을 유넷을 통해서 노이즈를 계속 제거하는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웨이트를 그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때 어, VA 디코더를 가지고 이제 실제 랜덤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유사한 이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랜덤성 확률성 있는 퍼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 즉 강화학습 뭔가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은 라벨링된 데이터 텍스트를 뭐 이미지에 라벨링했던 이러한 데이터 학습 데이터 셋을 가지고 모델에 넣어서 가중치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더했냐 요걸 더했다는 거예요 사람 피드백 그죠 요거 요 사람 피드백을 더해서 여기에 아이고 네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네 이렇게 더해서 이 강화학습 업데이트, 즉 PPO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PPO를 통해서 좀 더 이 피드백으로 학습 모델을 어, 정확도를 우수, 최적화를 시킨다. 그래서 모델을 당연히 사전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 모델,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 모델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와 함께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가요 지금, 그죠? 사람이 라벨러가 좋은지에 대한 점수 0에서 5점까지 부여하고 이거의 결과 두 개의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는 이제 PPO 이 PPO가 강화학습 업데이트 학습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저가 이 두 개를 잘 반영한 것을 다시 이 모델에 인풋으로 넣는다 예, 겁니다. 예, 그래서 PPO 알고리즘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 별건 없더라고요. PPO는 정책 업데이트 즉 정책 업데이트 정책 업데이트가 이전 정책과 너무 멀어지지 않게 제한하는 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TRPO라는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복잡성을 줄인,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성과 복잡도를 줄인, 네, 강화학습 옵티마이저다. 저도 이 PPO는 좀 더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개념하고 이런 키워드 유형, PPO 클립과 PPO 페널티, 어쨌든 단순성을 위해서 요 이제 최적화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값을 그걸 위해서 PPO가 쓰였다기보다 PPO라는 강화학습 업데이터 옵티마이저가 있었는데 여기에 쓰인 거죠. 이제 정책과 너무 멀어지지 않게 제한하는 아주 복잡성을 줄인 알고리즘이나 옵티마이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봤더니 강화학습은 상태가 있고 행동이 있고 액션이 있고 여기에 따른 보상 리워드가 있죠. 이것은 당연히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 속에서 돌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즉 이제 AI가 되겠죠. AI가 AI가 환경과 상호작용, 즉 나는 지금 배고픈 상태야. 근데 손을 뻗으면은, 즉 행동을 하면은 사과를 내 손에 쥘 수 있어. 즉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뭐죠? 상호작용한 거죠. 이게 보통 강화학습이라는 거죠. 내가 목적을 이제 뭐 기기가 뭐 사과를 먹진 않겠지만 뭔가 이제 얻었잖아요. 이것이 보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플러스면은 긍정 보상으로서 이제 보상 펄러시라는 그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업데이트, 즉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강화를 시킨다. 즉 내가 행동하려는 그 목적 함수의 어드민치가 높은 행동으로 더 확률적으로 그 행동을 할 거다. 즉 정책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GGML과 GGUF. 이거는 사실 막 별표 하나짜리예요. 그래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LLM의 라이브러리에 그 파일 포맷이에요. GGML이. 그 GPT 제너레이티드 모델 랭귀지인데 요즘에 GGUF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GGM의 후속이고요. GGUF 즉 GPT 제너레이티드 유니파이드 약간 통합된 포맷이다. 그래서 GPT와 같은 언어 모델에 그 추론할 때 설계하는 파일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LLM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코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헬름처럼 뭔가 그 정책을 정의를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자동화된, 그러니까 프로비저닝 되는 그러한 스크립트들이 요 GGUF의 역할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거기다 다 이제 약속이 된 거겠죠. 그러면 GGUF의 그 명세서만 봐도 이게 어떻게 레이어를 만들고 히든 레이어를 몇 개 만들고 뭐 파라미터 어떻게 하고 이제 뭐 어떤 학습 모델을 쓸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 파일 구조가 GGF 같은 헤더, 텐서 인포, 텐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의 정보가 있다는 거죠.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AI 반도체는 너무나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정의를 보면은 인공지능 AI란 학습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 등 이런 높은 성능, 높은 전력 효율을 필요로 하고 실행하는 반도체이다. 인공지능 반도체이다. 대표적으로 뭔가 있나요? 뉴로모픽 칩을 이렇게 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뉴런이 있고 이렇게 옆에 시냅시스가 있고 뭐 수상돌기, 축색돌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전기 신호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입력 뉴런, 출력 뉴런이 있을 거고 이게 전기 신호 그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즉 이 크로스를 이제 시냅스 크로스라고 하고 정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파이크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 신호가 얼마만큼 이상을 도달했을 때 얘를 1로 다음 즉 내 전기 신호를 다음 뉴런 혹은 여기 이제 뉴런 칩의 다음 반도체 그 구간에다가 넘길 거야. 이것이 이제 스파이크의 개념이고요.
뉴런 연산 시에 의사단수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PRNG가 키워드가 되겠고 여기는 전달 신호의 활성화 있고 웨이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AI 반도체가 나왔을 때 아마 이 출제가 유사하게 뉴로모픽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컴시형인지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일단 AI 반도체 하면은 어 요런 그림 요 그림 하나와 요게 이제 요 포인트 교차되는 것이 시냅시스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냅스 크로스, 그다음에 스파이크, PRNG, 웨이트 정도의 키워드를 배치해 주시면은 네, 좋은 네, 답안으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계 고객은 넘어갈게요. 소비자 대신 구매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운드 커스터머, 어댑터블 커스터머, BAA죠. 오토노머스 커스터머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까도 언급했던 SLLM. 이거 이제 스몰이죠, 스몰. 대규모 학습 파라미터를 줄이고 질 좋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미세준영하고 소규모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라지가 붙어 있는데 S래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라마, 알파카, 엘마가 있다라고 하고요. 모델 측면에는 이제 소규모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LLM이긴 한데 데이터가 크지 않다. 좀 말에 모순이 있지만 네, 그냥 그래서 작게는 10억 개, 6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우리가 일반 LLM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별로 지식 학습할 수 있고 파인 튜닝을 통해 시작을 한다. 그래서 GPU 연산 효율화, 그다음에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라마나 알파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메타의 라마, 네, 스탠포드의 알파카. 이것이 이제 SLLM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양자 오류 보정, 이제 오류 완화. 사실 오늘 제가 더 추가할까 하다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추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양자 전자서명이 어제자로 주기동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아티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양자 전자서명 아티클이었어요. 아, 되게 좀 당기더라고요. 야, 이거 출제 가능성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요거를 마지막 더 하나 추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PKI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네가 얘기하는 전자서명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PKI가 아닌데 어, 이제 좀 그쪽으로 좀 뭐 학습을 하셨다면은 저는 보시고 뭐 내일이나 좋으니까 그 아티클 보시고 논문 보시고 요렇게 쓰면은 그래도 네, 대응 되겠다. 물론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않고 설명하기가 너무 찝찝해서 정리를 안 했어요. 네, 혹시나 이해를 좀 하셨더라면은 그 한 페이지 정리해서 좀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자 뭐라고요? 전자서명. 굉장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키워드가. 뭐 제가 이런 말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요 기간에는 새로 추가하지 말라라고 저 강조하거든요. 지금도 뭐 그 마음 변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떠드는 내용들이 처음 듣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는 거는 오늘 그냥 잊어 먹으세요. 이거 인출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키워드가 그래도 내가 아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가져가세요. 어쨌든 양자 전자 서명은 그러한 키워드는 아무도 안 읽 거다. 그래서 좀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급을 한 이유는 그래도 양자 쪽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네, 하셨던 분은 그 아티클이 주기동에 어제 그젠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캐치업 하셔라.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양자가 그럼 또 오류 보정 어떻게 할 거야? 오류 완화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주기동에서 요 세 가지 기법 T렉스, JNE, 그다음에 PC, 즉 양자 상태 측정 과정에 발생하는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오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역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추정한다던가 PEC, 오류가 발생하는 연산을 일부러 실행한 후에
통계적으로 상세해서 오류 감소를 시킨다던가. 일단 죄송하지만 외우세요. 만약에 이거 저는 이제 양자 전자 서명이나 양자 오류 보정 혹은 오류 완화 별 5개 중에 하나 한 0.5 같아. 0.5.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은 없는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챙기셔야 될 것 같긴 해요. T렉스, JNE, PEC. 이 PEC는 그 PC가 아닙니다. 개인 컴퓨터 강화 컴퓨팅 아니고요. 어, 약간 확률적인 에러 뭐 이제 캔슬레이션 이렇게 약자인 것 같아요.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T렉스. T렉스는 뭐 공룡 이름 같네요. 공룡 이름 그죠? JNE, PEC. 일단 이게 뭐다? 양자의 오류가 생겼을 때 보정할 수 있는 혹은 QA 할 수 있는 테스트, 양자 테스트. 그죠? 말 그대로 양자 테스트, 양자 테스트. 자, 그다음에 57번. 메타학습, 전이학습.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고 나올 것 같아요. 액티브 러닝이나 뭐 메타학습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혹시나 회독할 겸 가져봤습니다. 메타학습이 뭐냐? 얘는 스스로 학습하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학습 방식이다. 메타 학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암기, 거리 기반, 모델 기반, 최적화 학습 방식 이 세 개가 있고 시아몬, 사이아, 사이아메스 요게 사이아메스가 맞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페르시아에 있는 샴 고양이 아세요? 막 약간 에메랄드 눈동자 가진 고 그러니까 그 이게 지역인가 어쨌든 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네, 시아메스 뉴럴 네트워크. 네, 이거 기억 안 나면 SNN으로 그냥 키워드 외우십시오. 그리고 모델 기반은 메타넷, 그다음에 최적화는 포마 ML 뭐 이렇게 다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메타 학습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 학습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뭔가 학습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메타 학습이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모델을 만들어서. 자, 전위 학습은 얘는 기존의 모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의 일부를 뭐 가중치가 됐던 편향이 됐던 그 일부를 가져와서 내 도메인에 내 타스크에 맞게끔 다시 재학습한다. 그것이 전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 자, 적용 범위에 따라서 타스크와 도메인 전위가 있고요. 레이블에 따라서 레이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약간 비지도죠. 변형 이것이 있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레이블링을 한 변형, 레이블을 안 한 자율,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귀납 이렇게 있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로샷, 원샷, 퓨샷 얘도 얘는 이제 이해를 할 만큼 어렵지 않아요. 아예 그냥 모델 자체가 학습을 안 한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실전에서 분류를 해보거나 원샷은 하나 샘플만 뚝 넣어보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 그다음에 퓨샷은 몇 개 정도 넣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이다. 네, 피놉스 클라우드 재무 관리 오퍼레이션, 이 파이낸셜과 오퍼레이션, 즉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재정 관리를 같이 함께 하자 이러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폼 옵티마이저 오퍼레이터 즉 클라우드의 사용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걸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화를 실행하고 뭐 인스턴스를 뭘 쓴다든지 다운그레이징 한다든지 뭐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그걸 쓴다든지 뭐 다양하겠죠. 옵티마이저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얼마만큼 절감해서 쓸 거냐 이런 측면인 거예요. 핀옵스라는 것은 오퍼레이터 핀옵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정도. 이 주요 기술은 그냥 쭉 보십시오. 뭐 다뭐 예약 인스턴스를 쓴다던가 이벤트를 알림을 준다던가 비용 시작하는 대시보드로서 계속 모니터를 한다던가 예산 관리한다던가 할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59번 OWASP LM 1.1. 그래서 이렇게 좀 네, 변경 및 위치가 바뀌었죠. 프롬프트 인젝션, 정교하게 조작된 프롬프트 입력을 이제 공격자가 무결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안으로서는 최소한 그 권한, 그러니까 인젝션을 못하게끔 이거 사용자, 프롬프팅을 하는 사용자는 최소 권한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LLM 접근 제어 강화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LLM2, Insecure Output Handling, 즉 LLM에서 생성된 출력이 어떤 전달이 다른 쪽에 이제 이 소스로서 됐을 때 굉장히 그 오염된 상태로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위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것도 또 이제 무결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 인터페이스 과정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으로 모델이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쭉 읽어 보십시오. 트레이닝 데이터 포지셔닝, 모델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 vulnerability, sensitive information disclosure, insecure plug design, excessive agents, over reliance, 모델 세프트. 뭐 이게 이제 우리 뭐 이제 적대적 공격 네 가지 뭐 그러한 부분들 표현해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네, 10개는 못해도 9개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개념하고 방안 그것만 따온 거고요. 자, 60번. 60번하고 61번. 62번. 네. 3개 남았네. 3개. 네. 자, 이것도 이제 좀 눈에 들어왔어요.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2D나 3D 같은 컨텐츠 제작할 때 아시겠지만 컴퓨팅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만만치 않게 채굴자 만만치 않은 그래픽 카드와 컴퓨팅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쓰자라는 거죠. 굳이 왜 내가 개인으로 이걸 온프레미스로 하냐? 그런 포인트로 이해하시면은 뭐 예, 그겁니다. 다 전부입니다. 유형은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PC에서 돌리지 않고 대안이 있어? 자, 분산 렌더링 다른 컴퓨터랑 같이 협업한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걸 내가 자체 구축한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정말 내가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클라우드 랜덤팜 서비스. 뭐 적용분야는 뭐 인테리어, 게임, 광고,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고요. 네, 기존의 이제 렌더링 서비스는 이렇게 됐고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 이렇게 비교표가 있었는데 이건 무시하십시오. 자, 61번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애저 서비스 시리즈로 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지오 블락킹 애저 서비스. 얘는 이제 지리적인 부분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같이 융합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오 블락킹. 자, 그러면은 이 오늘 제 얘기를 들은 분이 GBAS를 쓰는 것과 안 듣고 쓰시는 분은 되게 저는 큰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뭘 하나만 아시면 되냐? 지오 블락킹이라는 건 넷플릭스를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요금제와 혹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요금제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다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컨트롤이 될 거냐? 그 컨트롤 자체를 뭐라고 한다? 지오 블락킹, 즉 지역 차단, 지역 개인화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의를 볼게요. GBAS, GBAS는 뭐냐?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고 쇼핑, 앱 서비스 이런 모든 콘텐츠들이 현재 위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게끔 하는 어, 통제 기술 혹은 차단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차단이다. 그것을 네, 클라우드 예를 들어 이제 사례로서는 이제 AWS의 와프 이런 웹 방화벽이라든가 클라우드 프런트 AWS의 클라우드 프런트 CDN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오 블로킹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62번 문제입니다. 토픽입니다. 얘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그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 두 개를 어, 정책적으로 정말 크게 밀 거다. 그 이니셔티브 얘기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전혀 영역에 거쳐서 9대 혁신, 9대 기술 혁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그래서 인공지능 G3 도약을 위해서 K반도체 새로운 신화를 창제하기 위해서 AI와 반도체 이 9대 기술 혁신 과제를 추진할 거다. 보면은 AGI, 그다음에 저전력 AI, AI 세이프티, 그다음에 핌, 그다음에 한국형 저전력 프로세서, 신소재, AI 슈퍼컴퓨팅,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아키텍처. 이 안에 보면은 또 중요한 키워드들이 보여요. 그쵸? 다 중요하고 이 각각이 또 하나가 출제됐거나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아마 도움이 안 되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했던 토픽들이 되게 낯설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기존에 이제 2주, 3주 전부터 했던 것들을 다시 회독하는 시간을 더 투입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역시 정도는 그냥 앉아서 내가 했던 것들을 빠르게 요약하고 더 많이 돌려서 그것을 시험 날에 인출을 하는 네, 그러한 네, 것이 뭐 묘책이자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그 네, 그래서 요거만 한 5분 정도 하고 마칠게요. 자료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요거를 제가 그 늘 시험 전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상 문제 하느라고 좀 시험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한 5분에서 한 10분 안 걸리게 네, 좀 시험 전략과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당연히 키노트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이제 뭐 그 일주일 남은 동안 정말 키노트 혹은 가지고 하셨던 기존 내가 반복해서 돌릴 수 있는 키워드가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키워드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12시 전에는 네, 오늘 빼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좀 일주일 동안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뭐 볼펜 네 자리를 준비하셔갖고 매 교시마다 네, 한 자료씩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입실은 7시 반에 미리 하셔서 네, 준비를 좀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이제 1교시 답안 필사를 통해 손목 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뭐 테이프, 수정 테이프, 휴지, 그다음에 그 소화 잘 되는 도시락, 과일, 물, 그다음에 키노트, 껌, 이런 에너지바 같은 거 좀 그다음에 이제 목 아프신 분은 이제 요 테이프 목에 뒷목에 붙이는 그 테이프 네, 테이프가 네, 뭐라고 해야 되죠? 파스. 네, 아마 처음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8시 20분에 감독 관 2명 입실하시고 출석 체크하고 이제 55분에 배부를 하는데 능력껏 눈치껏 문제를 보실 수 있으면은 흘끗흘끗이라도 보시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목차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일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저는 강조드리는 게 제발 문제 꼼꼼하게 보시고 문제를 소화해야 내가 쓰는 답안도 제대로 나온다.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이거 내가 준비해 나왔네 봤더니만 뭐
잘못 읽어서 착각하고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철저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네, 문제를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는 그대로 단락으로 옮겨 오시는 게 좋다. 네, 출제자의 관점도 늘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플러스 알파로서는 내가 기술사다라. 난 이미 기술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 해결에 접근을 그 시야에서 시각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 답안지 작성 유의 사항입니다. 단순히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묵혀잡기를 하셔야 되고 자,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려 하십시오. 간혹 이제 내가 좀 뭔가 지어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사할 것 같아서 그걸 앞에다가 배치시키는 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물어본 거는 1교시 같은 경우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성의 없고 대충적인 답안을 물론 제출 안 하시겠지만 너무 빈 공간이 많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 페이지가 막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성의 없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1교시는 그래도 어떻게든 12페이지 쓰고 2교시형도 12페이지 이상 쓰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목표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수는 무기를 탓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당일 보고 나서 문제풀이 복기를 그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 문제에 대해서 1번에 난 그러니까 키워드 정도만 내가 다 어떻게 썼는지를 쓰는 건 그 너무 힘들죠,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았고 그 목차에 키워드를 뭘 썼다 정도만 그다음에 이건 난 이 정도의 예상 점수가 나올 것이다까지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저에게 메일로 혹은 개인 통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지난번 원래 요 내용들은 설명을 이미 다 드렸던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요것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리드문과 기술 키워드 도출을 먼저 좀 하시고요. 1교시에서는 공략하려는 한 5문제, 6문제 첫 그 문제들은 당연히 1분 내에 10분 쓰셔야 되는 거예요. 11분 쓰고 뒤에 모르니까 덜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적돼서 망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평소에는 11분 쓰시고 뒤에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뭐 7, 8분 안 배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문제당 무조건 10분 쓰겠다 하셔야 겨우 맞춥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교시형도 이제 한 문제당 목차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목차 구성 1분 3초에서 2분 안으로 끊으시고 22분에서 3분 내에 그러니까 총 어쨌든 25분에 써야지 한 문제 30분 썼다? 이거는 정말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 시험 가서 내가 야 이거 어떤 문제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문제든 잘 모르는 문제든 25분 컷을 잡고 계속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26분이 돼도 조절이 됩니다. 다음 문제가. 근데 이건 내가 공략할 문제니까 26분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뒷문제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난 무조건 25분 똑같습니다. 1교시 시험과 같이 25분 내에 쓰겠다라고 집착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 단어로 목차 구상하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답안 작성은 형식이 내용을 지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기교보다는 답안의 내용인 거고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배치하셔야 되고 정의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밑줄 한 줄, 정의에 대한 키워드 밑줄 하나 덕음으로 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안을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네. 역시나 자꾸 내가 뭔가 서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키워드로서 딱딱딱 끊어지게끔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징조로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3단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경영,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표준이나 현황, 현장 경험 등을 3단락으로 쓰시고 CAUS 알고리즘이나 통계는 반대 기술, 유사 기술이 효과적이고요. 네트워크는 보안 취약점과 대응 방안,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는 직전 기술, 미래 기술 혹은 그 디지털 서비스의 사례 등 이런 것들로 3단락을 쓰시면 좋고 경영이나 데이터베이스 역시 뭐 예시 등으로서 역시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교시형에서는 뭐 재원이나 교류사항 이런 것보다는 실제
키워드가 들어올 수 있는 3단락을 쓰시는 것이 좋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1교시형에서는 필요성, 특징은 한 줄로서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이상은 네, 안 써주시면 좋겠고 필요성과 특징을 1교시형에 둘 다 쓰지 마시고 필요성이라고 안 물어봤으면 필요성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안 쓰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도 1표 꼭 부분을 모든 문제는 못하더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문제는 1도 1표를 꼭 지키시려고 2단락에 1도 1표를 꼭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되 표를 1교시험 같은 경우에 2단락 가에 나오는 표를 6줄을 그러니까 6줄 그 표가 그려지는 공간이 그 목차 빼고 6줄을 안 넘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글이 들어오면은 조나 이제 1단락의 간글은 1교시형에 1단락의 간글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3단락은 당연히 좀 간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그다음에 줄 띄우기 끝 이 두 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좀 강조를 드렸죠. 네. 자, 이렇게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 자, 2교시형 1단락 이러한 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실 수 있다. 설명드렸고 3단표의 첫 번째 컬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기기, 인조기프, 자, 인조비기, 인력 조직, 비즈니스 기술, 푸자기, 프로세스 자원 기술, 관비성, 관리 측면, 비용 측면, 성능 측면, 그다음에 인기 무부 건적가, 인증 기미 무결성, 부인 방지, 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가용성, 계실 운서관, 개발 환경 측면, 실행 환경 측면, 뭐 운영 환경 측면, 서비스 환경 측면, 관리 환경 측면, 성가보서, 절방 상관기도, 표정기보, 교재 공금, 패스트, 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런 것들을 2단락이나 3단락 혹은 2교시형의 4단락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재원을 하실 때 그룹핑 테이블로서 요 프레임워크를 암기해서 가시고 매번 시험 연습하실 때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써 먹어야겠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네, 부디 좋은 네, 마무리 잘 하셔서 본 시험 때 네, 모두 잘 시험 보셔갖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 늦은 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일요일 날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